저는 올해 68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째네요. 서울에서 35년 직장 생활 하다가 시골 마을로 내려와 혼자 살고 있어요. 이곳은 경기도 끝자락 작은 마을입니다. 집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편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죠. 도시의 소음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처음엔 이런 정막이 좋았는데 요즘엔 가끔 너무 조용해서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정리할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나서 서재 정리를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에 오래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낡은 볼펜, 사용하지 않는 수첩, 색이 바랜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는데 맨 아래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젊은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20살 남짓한 청년의 모습.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또 다른 청년이 있었어요. 박태수였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웃고 있는 태수의 모습. 사진 뒤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1977년 3월 영호 태수. 그때가 벌써 47년 전이구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었어요. 사진 속 두 청년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태수는 제 군대 동기였어요. 입대 날짜가 같아서 처음 만났는데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려운 군 생활을 함께 견뎌낸 소중한 친구였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때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낸 시간들, 휴가 나와서 함께 고향에 갔던 일,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나곤 했었죠. 태수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어준 친구였어요. 직장 때문에 고민할 때도, 연애 문제로 속상해할 때도 항상 들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태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니 4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오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일이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커진 거였습니다. 서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죠. 그러다가 어느새 4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 사진 속 청년과는 너무 달랐어요.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한 68살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 집에서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제가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청년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태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 자녀들은 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 마음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왜 그때 연락을 끊었을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태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살아있기나 한 걸까? 건강하기는 한 걸까?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태수 생각만 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밤에 누워서도 계속 사진 속 태수가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지금도 어디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걸까요?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두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47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젊고 희망찬 두 청년이 꿈을 이야기하던 그때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사진 속 태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태수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군대에 함께 입대한 동기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죠. 성격이 워낙 좋았거든요. 입대 첫날부터 우리는 통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은 아니었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훈련소에서 힘들 때마다 태수가 옆에서 용기를 줬습니다. 저도 태수가 어려울 때면 최선을 다해 도와줬죠. 그렇게 2년 동안 전역할 때까지 한결같이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태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이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서로 고민도 털어놓곤 했죠. 태수는 참 듬직한 친구였어요. 제가 첫 직장에서 적응 못할 때 밤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연애 문제로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제 편에서 응원해주는 친구였어요. 저도 태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였어요. 정말 형제처럼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이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때 일이 떠오르네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26살 때였나. 아내와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였죠. 그때 태수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어요. 서로 연애 이야기도 많이 했고, 나중에는 함께 소개팅도 주선해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태수의 여자친구에 대해 잘못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태수가 제 아내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거나요. 어쨌든 그때부터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가을날이었습니다. 태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영호야, 잠시 시간 있어? 응, 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서울역으로 나올 수 있어? 그때 태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죠.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태수는 평소와 달리 침울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좀 야위어 보이고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요. 언제 내려가? 내일 기차로 출발해. 그렇게 갑자기?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 급하게 결정된 일이야. 그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을 해야 했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태수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커피만 마셨죠. 그 침묵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다방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같이 쓰면서 걸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어요. 태수가 짐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저도 대답했죠. 응, 몸 건강하게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포옹을 하거나 연락하자는 말도 없었어요. 기차가 들어왔어요. 태수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태수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때 더 따뜻하게 배웅해주지 못했을까? 왜 연락처라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졌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몇 번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태수는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 하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태수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어요. 가끔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때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와요. 좋은 친구를 그렇게 보낸 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태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 오해가 뭐였는지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그리울 뿐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태수 생각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계속 태수가 떠올랐어요.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읍내에 나갔어요. 생필품도 사고 우편물도 확인하러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작은 시골 우체국이라 직원들과도 얼굴을 아는 사이였죠. 우편물을 확인하고 나오는데 한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제 정도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신경이 쓰였을까요?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체국 직원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기우편 보내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서울 강남구요.
받는 사람 성함은요? 박태수입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박태수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박태수 맞으시죠? 태수의 태자의 숫자? 네, 맞아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박태수라니.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런 시골 우체국에서 그 이름을 들을 줄이야. 혹시 제가 아는 그 태수일까요? 아니면 동명이인일까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남자분이 나가신 후 저도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집에 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박태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태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우체국 직원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런 건 개인정보라서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다시 우체국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서 직원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주임님, 지난주에 등기우편 보내신 분 있잖아요. 아, 네. 어떤 분 말씀이세요? 박태수라는 분한테 보내신 분요. 아, 그분 말씀이시는군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혹시 이 동네 분인가 해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오시긴 하는데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서울로 보내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서울로 보내는 편지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쓰신 것 같던데. 분량이 꽤 많았어요. 정성스럽게요? 네, 두꺼운 편지 봉투였거든요. 아마 편지를 여러 장 쓰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어요. 두꺼운 편지라니. 무슨 내용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혹시 그분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죄송해요. 아, 네. 당연하죠.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태수에게 편지를 보낸다니. 제가 아는 태수가 맞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아는 태수라면 누가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태수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면 어쩐 일일까요? 우연히 같은 지역에 살게 된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뭘까? 안부 편지일까?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 혹시 태수가 아프기라도 한 걸까? 그래서 누군가 편지를 대신 보내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편지 생각만 났어요. 태수에게 가는 편지, 서울 강남구로 가는 편지, 두꺼운 편지. 태수가 강남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꽤 잘 사는 모양이네요. 젊을 때부터 똑똑했으니까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누군가 태수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까요?
요즘 세상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태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는 건가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편지 생각만 했습니다. 산책을 나가서도, 집에서 책을 읽어도 계속 그 편지가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니 결심이 섰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며 지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체국 직원에게 더 물어볼 수도 없고, 그 편지 보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답답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편지가 정말 제가 아는 태수에게 가는 거라면, 저도 태수에게 연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연락 못했지만, 이제라도 안부를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용기를 내면 못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낼까요? 서울 강남구라는 것만 알 뿐, 정확한 주소는 모르거든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라도 태수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서 태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라는 단서만 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가는 길이라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평소 입던 깔끔한 셔츠와 회색 바지를 골랐어요. 가방에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47년 전 태수와 함께 찍은 그 흑백 사진 말이에요. 혹시 만나게 되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어요. 3년 만에 서울 가는 길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온 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과 산들이 보이다가 점점 건물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시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쯤 달려서 서울에 도착했어요. 강남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골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넓은 강남에서 태수를 어떻게 찾을까?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구청부터 가보기로 했어요. 주민등록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리가 없겠죠. 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역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면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벤치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태수의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태수가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태수는 뭘 했더라? 대학은 어디를 나왔더라? 고향은 어디였더라? 하나씩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태수도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당에서 나와서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이 중에 태수가 사는 곳이 있을까요? 오후 내내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부동산 중개소도 몇 곳 가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만으로는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는 태수를 만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태수가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요?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47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더 불안해졌어요. 만약 태수가 정말 세상에 없다면 어떡하죠? 이렇게 늦게나마 찾아온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하죠? 벤치에서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젊은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태수와 함께 이런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서울 구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태수가 말했었죠. 나중에 서울에서 성공해서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태수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멋진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만 홀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호텔을 찾아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로는 부족해요. 호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수와 함께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같이 고생하면서 친해진 일들, 제대 후에 술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던 밤들, 그 모든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7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찾아보거나 예전 동료들에게 물어보거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47년 만에 용기를 낸 건데 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태수를 꼭 찾아야 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속에 태수도 어디선가 있겠죠. 내일은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든 태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골 우체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편지가 간 주소를 알아보면 어떨까?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했어요. 우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김주임과 통화했던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 김영호님. 어제 서울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 도착하셨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세요? 그 박태수 씨 편지 말인데요.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개인정보라서. 사실은 제 군대 친구일 수도 있어요. 40년 넘게 못 만났는데 혹시나 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주소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정말 간절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김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소는 못 알려드리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구 청담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이름도 있었는데. 정말요? 어떤 아파트인지 기억나세요? 청담 레미안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정말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움직였어요. 청담동 레미안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도 단서라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청담동에 갔어요. 레미안 아파트는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런 곳에 태수가 살고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박태수 씨가 사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가 너무 커서 한 동씩 찾아볼 수도 없고요.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편함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박태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동을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을 살펴봤어요. 수백 개의 우편함이 있었지만 박태수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찾아다녔을까요? 마지막 동의 우편함을 보는데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박 씨 성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혹시 태수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고민하다가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태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헛수고일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나면서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수 씨를 찾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문이 열렸어요. 정말로 3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태수 씨를 찾으신다고요? 네, 그런데 혹시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가 박태수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태수였다고요?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건 그럼 지금은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수가 세상을 떠났다니. 이미 3년이나 지났다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좀 충격이 커서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군대 동기였어요. 김영호라고 합니다. 40년 넘게 못 만났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찾아왔어요. 아, 김영호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네, 군대 때 가장 친했던 친구라고요.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태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3년 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가기도 전에.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갑작스러웠거든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먼저 가셨고, 누나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지금은 저 혼자예요. 그렇군요. 아버지가 자주 그리워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군대 얘기를 할 때면 영호 형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수도 저와 만나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고마웠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죠. 아버지가 어르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들을 함께 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훈련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둘이 침상이 옆자리였다면서 첫날부터 죽이 잘 맞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첫날부터 친했죠. 아버지가 말하시길 영호 형이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줬다고요. 저도 태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태수가 더 잘해줬어요. 그게 아니래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르신이 없었으면 군대 생활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셨어요. 서준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태수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연락이 끊어졌을까요? 혹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락이 끊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오해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면서 평생 후회하셨어요. 평생 후회요? 네. 영호 형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태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서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두꺼운 대학 노트였습니다. 겉표지가 많이 낡아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쓰신 일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쓰셨거든요. 어르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요?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직접 보여드렸을 거예요. 노트를 받아서 펼쳐봤어요.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태수의 필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군대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일들이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영호와 함께한 첫날,
서로 고향 얘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던 일, 훈련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영호가 용기를 줬던 일, 휴가 나와서 함께 고향에 갔던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 집에서 하룻밤 자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맛있게 먹었던 일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대 후 이야기도 나왔어요. 서로 직장을 구하느라 힘들었던 일, 연애 상담을 해주고 받았던 일, 주말마다 만나서 술 마시며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했던 일,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때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영우와 사소한 일로 다퉜다. 서로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나중에 풀어야지 하면서 시간만 흘러갔다. 그 뒤로는 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영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잘했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중간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영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락해서 조의를 표하고 싶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장례식 때 태수가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연락하지 못했구나. 그것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영호야, 언젠가 만나면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사소한 일로 연락을 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니. 내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똑같이 미안해하고 그리워했구나. 서준이가 휴지를 가져다 주었어요. 많이 우셨네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태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영호 형을 꼭 찾아서 이 노트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건가요? 네, 맞아요. 혹시나 해서 이곳저곳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어르신을 찾기 위해서요. 그 편지가 우연히 제가 사는 동네 우체국으로 간 거군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고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노트를 꼭 안고 있으니 태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47년 만에 태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노트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어르신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서준이와 함께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태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이야기, 아이들 키운 이야기, 말년에 어떻게 지냈는지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태수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했어요. 가족을 정말 사랑했고, 특히 서준이를 무척 아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묘소에 가보시겠어요? 아버지도 어르신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어디에 계시나요?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그리 멀지 않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꼭 가보고 싶었어요. 서준이가 차를 가져와서 함께 파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묘원이었어요. 계절이 가을 끝자락이라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언덕을 올라가니 태수의 묘가 보였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 박태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47년 만에 태수와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태수야, 영호다. 이제야 왔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고 싶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사소한 일로 서운해하고, 먼저 연락하지도 못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서준이가 뒤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준 거였죠. 고마운 일이었어요. 내 일기를 읽어봤어. 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서로 미안해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지냈구나.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47년 전 함께 찍은 그 흑백 사진 말이에요. 묘비 앞에 살짝 놓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야. 이 사진 보고 내가 그리워졌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사진을 바라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사진을 찍던 그날, 얼마나 즐거웠는지 생각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고,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도 했었죠. 그런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었습니다. 태수의 노트도 꺼내서 묘비 옆에 놓았어요. 태수가 평생 간직하고 싶어 했던 소중한 기록이었거든요. 이것도 가져왔어. 내가 쓴 일기장이야.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더라. 정말 고마웠어. 노트를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라고 쓰인 부분 말이에요. 맞아, 우리 우정은 영원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이제야 알았어. 주변에서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춤추더니 묘 주변에 쌓였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태수야, 나도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군대도 견딜 수 있었고, 힘든 시절도 버틸 수 있었어. 태수의 사진을 보니 정말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다,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지만 할 말은 다 했어. 우리 다시 친구하자. 하늘에서 지켜봐줘.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태수와 함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드디어 만나셨네요. 그래요. 47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바보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서준이가 어디선가 국화꽃을 가져왔어요. 노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이걸 놓고 가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사진과 노트 그리고 꽃까지. 태수에게 줄 수 있는 건 모두 준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이제 가봐야겠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웠어. 일어서려는데 또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태수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는 것 같았어요. 잘 가, 영호야.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와 함께 묘원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어요. 차에 타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끝자락이라 쓸쓸할 법한데 오늘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태수와 화해했기 때문일까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늘도 더 푸르고 바람도 더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어요. 태수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준이와 헤어지고 혼자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틀 동안의 서울 여행이었지만 마치 한 달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반가웠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의 평화로움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막이 쓸쓸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포근했어요.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어요. 태수 묘에 가져갔던 사진과 서준이가 복사해준 일기장 일부, 그리고 태수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 소중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책상에 앉았어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47년 전 두 청년의 모습,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아련한 그리움이었다면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읍내에 나가서 사진관을 찾았어요. 사진을 액자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쁜 나무 액자로 부탁했어요. 사진관 사장이 물어봤어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진이 참 정겨워 보이네요. 오랜 친구예요. 함께 군대 다닌 사이죠. 아, 그러시구나. 전우분이시면 더욱 의미가 있겠네요. 정성스럽게 해드릴게요. 이틀 후에 완성된 액자를 받았어요.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더욱 생생해 보였어요. 집에 와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가 매일 앉는 자리 바로 앞.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한 자리였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태수야,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야. 함께 시작해보자. 처음엔 혼자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태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사진을 바라보며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먹는 기분이었어요.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 잠깐 산책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녀왔어.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태수가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태수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너는 부산 사투리를 써서 알아듣기 힘들었어. 혼자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태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근황을 말해줬어요. 오늘은 우체국에서 김주임을 만났어. 내 덕분에 인연이 생겼다고 인사했어. 김주임도 신기해하더라.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를 만나러 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만약 그냥 집에서 후회만 했다면 평생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태수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을게. 대신 좋은 추억만 간직할게.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수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니 즐거웠어요.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첫눈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함께였거든요. 사진에 말했어요. 태수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새해가 되었어요. 69번째 새해였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태수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도 잘 부탁해.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태수가 항상 함께 있구나. 기억 속에서 살아있구나. 사람은 죽어도 추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였어요. 태수는 제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든든한 친구로서 옆에서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정이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구나. 매일 아침 사진 속 태수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 되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있으니까요.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진 속 태수의 미소가 오늘도 저를 반겨줍니다. 그 미소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은 영원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